재무제표를 보고 중소형주 투자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이란 말이 있거든요. 저는 2차 전지 산업은 산업 자체는 무조건 정고점을 뚫고요. 거기서 이제 종목 선정은 여러분들이 몫인 거고요.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은 글로벌 1위 기업을 산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엔 그 1월 달에 우리 그 성장주에 투자하라 책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할 때, 더 이상 네이버와 카카오 그 투자 매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성장주로서는 맞긴 하지만 매력도는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후로 이제 또 많이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뭐 그때랑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역시 뭐 또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네이버 차트인데 뭐 1월 달에는 아예 급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몰랐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한 3달 정도 바닥은 좀 지키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지금 현재 지수랑 비슷하죠. 바닥은 지키는 것 같은데 위로는 지금 꽉 막혀 있죠. 뭐 차트로 보면 뭐 이평선으로도 막혀 있고 전고점의 매물벽으로도 막혀 있어서 지금도 뭐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카카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에도 뭐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큰 장이 서기 전까진 뭐 얘네 둘이 단독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미국 증시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하고 사실 연관성이 커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지수하고 연관성이 크다면 네이버, 카카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구글이나 뭐 이런 종목들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도 좀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큰 장, 지수가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면 네이버, 카카오 시총도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렇죠.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장이 좋아야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네. 지금 사실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락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50% 하락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이번에 실적 때문에 또 한 35% 빠지고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 그냥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는 것이다.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동안 거품이 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정고점, 최고점이었을 때는 거품이었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거품일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포텐셜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한테 지금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뭐 재미는 없네요 했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삼성전자는 과거 차트로 봤을 때도 뭐 한 3년 갖고 있으면 뭐 10만 원 이상 갈 텐데요 라고 말씀을 편하게 드린 것처럼,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은 고점 바로 돌파하기 힘들겠지만 만약 2, 3년 안에 돌파할 것 같니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돌파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정고점 돌파할 수 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한 1,000억짜리, 5,000억짜리 종목들은 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소위 말하는 세력들, 주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1,000억, 5,000억, 1,000억짜리가 1조가 됐다. 근데 그 1조가 된 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세력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시총은, 네이버는 지금 시총이 50조짜리예요. 50조짜리는 무슨 한두 명의 주포가 움직인 게 아니고요. 모두의 공감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두의 공감대로 올라갔을 때보다 왜 떨어지냐? 그게 원래 주가라는 게 파도가 있는 거니까. 이 고점에서는 거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쓰레기 기업이야 라는 거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테슬라 20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테슬라도 언제든지 위기가 있었고 30% 이상 빠졌던 조정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위치까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적어도 네이버, 카카오를 어떤 관점으로 봐서 제가 얘가 50조에서 뭐 크게 더 빠져서 막 20조, 10조로 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 기업의 시총과 비교해서예요. 구글이 탑5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총만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총을 같이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 탑10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를 지금 10년 이상 우리가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쓰고 있겠죠. 10년 후에는 뭐 구글이 10년 전에 구글이 1등이고 지금도 1등이고 10년 후에도 1등일 것인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는 네이버 또는 뭐 라인 또는 카카오
다음 또는 카카오톡 그걸 10년 내도 쓰고 있겠죠. 만약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총 탑10 안에 드는 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만약에 물리더라도 우량주니까 버티면 된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마지노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테마주들 보면 올라갔다 또 꺾지면 또 제자리 그것만 회복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투자 아까 하는 게 낫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또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 서로 상충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중소형주에 대해서 저런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보고 중소형주 투자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안 보고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에 초보자분들이 들어갔을 때 큰 코를 다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에디슨 EV를 이번에 쌍용차를 보면은 그냥 이제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가 고점을 찍은 게 지금 13만 원이었 10 얼마죠? 이게 잘 안 보이네. 82,000원. 8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심지어는 거래 정지가 됐고 정지되기 전이 10,000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재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10배가 올랐다가 10분의 1 토막 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는 무서워. 이런 게 무서운 거죠. 그럼 안 무서운 쪽 하면 돼요. 급등락을 하는 중소형주가 아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을 선정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 재무제표를 안 보고 샀으니까 여기 산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으로 보면 역시 있죠. 최근 한 달 정도의 시장에 굉장히 핫했던 애들이 딱 지금 에디슨 EV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다시 인수계약서를 제출을 하는 기업들이 나왔고 쌍방울과 KG그룹과 KG. 쌍방울그룹이죠. 그들도 분명히 되는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 기업은 모르겠어요. 쌍용차 인수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안 사면 돼요. 근데 이제 눈앞에서는 막 상한가를 치니까 사고 싶죠.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살 자격이 있냐면 단기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죠. 이 트레이딩의 관점을 이해하고 매수와 매도를 가격의 변동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가격 변동만 보는 거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니까 트레이딩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쌍방울 그룹을 사건 KG 그룹을 상관이 없지만 나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중소형주가 좋다고 하니까 뭘 살까 하다가 그런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투자의 가치로 알고 샀다면 역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사야죠. 마찬가지로 요즘 뭐 곡물가 인상에 의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비료사료주들도 막 2배, 3배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분명히 원위치가 될 거예요. 뭐 비료값이 지금 10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투자 심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장이 워낙 안 좋고 대형주가 못 가니까 중소형주에서 수익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터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일사료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의 출발점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더라고요. 5배 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려면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지금 들어가셔서 이익이 나고 있더라도 나오셔야 돼요. 언제 거품이 빨지 모르니까. 반면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면 뭐 들어갔다가 손해나면 손절매하고 나오면 되니까. 그 차이를 명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잘 못하잖아요. 손절 못하시는 분은 이런 급등주 테마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위치가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뭐 감자, 관리 종목, 상장 폐지 다 테마주에서 나오는 거지 대형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은 중소형주를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꼭 보고 재료에 의해서 막 급변하는 것보단 꾸준히 안정적으로 오를 만한 재무제표 좋은 종목을 사는 게 투자의 관점이고 나는 좀 빨리빨리 뭐 샀다 팔았다고 싶어. 뭐 그럼 그렇게 재미있는 종목 가면 수급이 좋죠. 쏠리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이란 말이 있거든요. 재미있는 지옥이죠. 네,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제가 처음에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캐나다 이민자 생활에서 캐나다 생활은 재미있는 천국이야. 근데 서울 생활, 한국 생활은
재미있는 지옥이야. 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캐나다 이제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다. 지루한데 살기 좋은데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공기 좋고. 이 한국은 굉장히 재미있고 다이내믹한데 좀 힘들죠. 너무 지치죠. 근데 이제 경쟁도 강하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제가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를 딱 비교하라고 하면 장기 투자는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미없어요. 2년, 3년을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면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그래도 손해 안 보고 좀 마음 편하게 언제 봤더니 수익이 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단기 매매는 재미있는 지옥이에요. 재미있죠. 막 하루에 10%, 20% 먹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심장 떨리고. 근데 이제 한 1, 2년 지나가 보면 트레이딩 세계에 익숙한 선수급은 2배, 3배, 4배 막 큰 수익이 나지만 선수급이 아닌 분들은 거의 뭐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지옥 불만 경험하고 나오는 거니까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사람들이 괜찮다, 좋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 자꾸 막 오른다. 이런 주식에 이제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2차 전지 소재, 뭐 메타버스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보면 그 관련주들 보면은 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한번 작년에 재미 본 주식은 올해 또 재미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낙폭 과대주로 보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 뭐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2차 전지에 국한시켜서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2차 전지는 아직 갈 곳이 당연히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역시 재미없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되고 나서 지금 정말 아스팔트 껌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듯이 그냥 딱 변동성이 전혀 없죠. 뭐 빠지지도 않았지만 오르지도 않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재미없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좀 삼성 SDI는 이렇게 보면은 빠졌다가 반등한 수준이죠. 이게 대형주가 재미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대표적으로 탑10 안에 있는 2차 전지주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8.25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코스닥에 3인방이 있어요. 시총 큰 애들이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차트를 보실까요?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LNF 차트예요. 역사적 신고가를 언제 찍었냐면 월봉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요때 찍은 거예요. 작년 11월에. 그리고도 다시 신고가 근접에 있잖아요. 그럼 2차 전지 보통 대형주를 갖고 있으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못 가고 삼성 SDI도 뭐 요즘 좀 반등했지만 떨어졌다 반등하고 뭐 1년 동안 수익도 안 나고 하니까 2차 전지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 매니저들은 그 말 할 수 있어. 왜? 그들은 시총 50조짜리를 사야 되니까 시장 인덱스를 추종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의 장점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 장점을 못 살리고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따라한다. 삼성전자랑 LG 에너지솔루션을 갖고 있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중소형주는 잘 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지금 신고가 근처인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 근처, 그러니까 이렇게 와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뭐 근처에서 다시 또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이걸 뚫고 정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 이제 후자 쪽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당연히 후자 쪽이고요. 이건 이제 뭐 종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종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량 대기업이고 사실은 중간에 없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겠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지 종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은 못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산업 자체는 아직도 갈 곳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5명 이상 전기차 타기 전까지는 계속 산업은 성장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전기차를 아직도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1명, 한두 명밖에 안 타기 때문에 그 산업은 지속 성장 산업인데 주가라는 건 너무나 성장 산업이니까 매일매일 올라야지가 아니에요.
오르다가 좀 과하게 오르면 조정받기도 하고, 근데 조정받았다가 조정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가기도 하는데, 전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2차 전지 산업은, 산업 자체는 무조건 전고점을 뚫고요. 종목별로는 뭐 우량한 종목이 더 크게 가고, 뭐 안 좋은 종목은 도태되겠죠. 거기서 이제 종목 선정은 여러분들이 몫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섹터가 올해도 좋을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테마주가 올해도 테마 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곡물과 관련주들이나 또는 유가 상승 관련주들이나 에너지 관련주들이나 이런 재료에 의해서 오른 애들은 고점을 회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2차 전지가 과연 재료에 의한 거냐 실적에 의한 거냐의 차이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계속 더 늘어날 테니까 실적은 당연히 호전될 테니까 제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재료에 의한 것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와 게임주는 사실은 약간 반반 가우뚱하는 시점이죠. 왜냐면은 그들도 실제 실적이 수반됐던 건 아니고 재료에 의한 것들이 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게임주에서 NFT 관련, P2E 관련은 완벽한 재료였거든요. 실적이 수반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가우뚱할 수 있죠. 근데 성장성으로는 여전히 좀 믿음은 가는데 과연 실적까지 수반될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대부분은 퍼가 뭐 100 막 이래요. 아니면 적자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주가가 막 2배, 3배 올랐었거든요. 이제 얘네들은 보여줘야죠. 실적까지 수반이 된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실적 수반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전기차를 앞으로 모두가 타게 될 텐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장으로만 간 애들은 고점을 회복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게 실적이 수반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성장 플러스 실적까지 보여주는 애들은 야 얘네는 뭐 더 가겠지라고 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그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는 어떤 붐이었다면 테마들이었다면 다시 갈 수 있지만 재료에 의한 것이었다면 기대감만이었다면 그거는 다시 다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엔터주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엔터주도 하이브가 엔터주 진짜 요즘 엔터주 핫하다가 뭐 그거 계속 갈 것처럼 분위기 좋다가 한 달 전만 한 2, 3주 전만 해도 쭉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엔터주도 당연히 성장성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K 엔터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의 엔터주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근데 이들은 성장성만 보여줬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JYP 영업이익률 거의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엔터는 성장도 있고 역시 실적도 수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엔터주는 오케이 뭐 좀 크게 빠져도 다시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산업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이것이 거품이 됐든 이제 우리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에 투자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뉴스 초반에 보니까 미국 주가도 뭐 거의 20% 나스닥도 20% 이상 급락을 했었고 좀 반등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중소형 기술주들 거기에 투자한 한국인들의 그 손실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뉴스 제가 금액은 정확히 떠오르지 않지만 본 기억이 나는데 무슨 뭐 거기에는 그 뭐죠? 테슬라 다음에 그 전기차 업체들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네? 루시드. 우리 PD도 루시드 투자했었거든요. 루시드가 됐든 뭐 이런 그 기술주들에 계속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막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지만 기다리고 있다면 언젠가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물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종목별로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 관점은 저도 뭐 미국 주식 분석하는 이제 콘텐츠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시총 탑100 위주로만 분석을 하거든요. 탑백. 네. 탑100이 한 우리나라 시총으로 한 1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시총 100위가 100조예요. 우리나라는 시총 2위가 LG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인데 제가 시총 탑100을 보는 이유는 그 안에서만 투자해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고 또 안에서만. 하나는 그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뭐 시총 1조, 2조, 10조짜리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종목을 투자할 때도 우리나라의 시총 탑 10위 안에 드는 또는 코스피 200에는 어느 정도 믿음직스러운 종목들인데 뭐 시총 1,000억짜리, 5,000억짜리는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고 그 회사의 기사도 다 검색해보고 뭔가 연구를 한 다음에 사야 되거든요. 중소형주 살 땐. 근데 미국의 중소형주를 사시는 분들 보면 당연히 개인이 연구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어떤 루트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미국 주식은 일단 대형주 위주로 사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분석의 차이에서 대형주 위주로 사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은 글로벌 1위 기업을 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탑100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폰의 1등은 애플이고 전기차의 1등은 테슬라고 인터넷의 1등은 구글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업종이 그래요. 농기계 업종의 1등이 디어라고 있는데 제가 미국 주식 탑100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농기계나 이런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주식의 장점은 세계 1위 기업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굳이 미국 기업에서 중소형주를 할 거면 우리나라 중소형주 공부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뭔가 큰 변동성을 노리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역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 중소형주 할 거면 한국 주식이 맞고 글로벌 1위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의 탑100 정도만 연구해도 충분하다. 탑100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